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여금 항변, 상계와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 조문이 있습니다. 492조에 상계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493조에 상계의 방법 또 효과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95조에 보면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라고 해서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뭐 상태였다면은 이제 그것이 어떤 결제가 됐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6조, 497조, 498조에 보면은 상계가 이제 금지되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496조는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B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그러면 A는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어떤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B가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상계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계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7조는요,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금지가 되고요. 실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498조입니다.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가 된다. 그러니까 A가 어떤 뭐 B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뭐 압류나 가압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압류 뭐 또는 가압류를 한다. 자, 요 채권이 이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게 되면은요, C는 B에게 변제하는 것이, 지급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압류의 처분 금지요 때문에요. B도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거나 뭐 처분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C가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후에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이렇게 가지게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상계를 하게 되면은 요 지급이 금지된 것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잖아요. 상계에 의해서 요 채권을 지급 금지를 시켜놨는데 상계를 해버리면은 C가 지급 금지된 압류된 요 1억 원을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것이죠.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가 된다. 그래서 상계가 법률상 금지되는 그 조항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를 보면은요. 자, 1번 판례는요.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양육비 채권은 A가요. A가 B에 대해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B가 A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이거를 상계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A가요, 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보장을 해줘야겠죠. 뭐 A가 양육비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꼭 현실적인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B가 어떤 다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해서 양육비 채권을 소멸을 시키게 되면은
A가요, 현실적인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그죠? 요 B가 다른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양육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가 됩니다. 자, 거꾸로 양육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가 인정이 되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요 1번 판례 사례는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A, B가 이제 이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A가 B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가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됐고, 또 재산 분할이 이제 4천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B가요,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양육비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판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양육비 채권이 당사자 간의 협의라든가 심판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그거는 구체적인 권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을 처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상계하는 것,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협의에 의해서 또는 심판에 의해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1번의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요,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된 양육비라면 그 중에 이행기가 도달한 후에 양육비 채권으로는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거를 뭐 포기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이 과거 양육비 채권이 1,000만 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장래 양육비로 이제 이렇게 매달 얼마씩 이렇게 인정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상계를 할 당시에는 3천만 원이 이제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4천만 원, 이거는 이미 구체적인 권리,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이 됐고 또 이행기도 도래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 채권으로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판례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양육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양육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되는데요. 조건이 일단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장래 양육비 같은 경우에 매월 100만 원씩이다 라고 했으면 매월 100만 원씩 누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요 3천만 원, 이 부분은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 가압류를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급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C가 B에 대해서 가지게 된 이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조문이 명백합니다. 민법 49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류,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겠죠. 제3채무자에게 압류나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C가 B에 대해서 가진 채권, 이걸 가지고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498조에 의해서 이제 명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압류,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생긴 채권이면 상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 법조문만 보면은 뭐 마치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이거를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A가 B에 대한 이렇게 채권을 뭐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요. 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2020년 7월 1일 요때 이제 압류, 가압류 효력이 이제 발생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상계 적상에 있었다든가 이미 이제 둘 다가 변제액에 도래했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한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은요,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요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서는 전원합의체 이제 요 반대 의견에서는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문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만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상계 적상이 있었다든가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하는 그 요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여전히 그러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요 사례에서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가압류를 이렇게 했어요. 자, 요 채권의 변제기는요, 2008년 6월 10일에 변제기가 이제 요때입니다. 요 피압류 채권의 변제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C가요, B에 대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변제기가 2008년 7월 25일이에요. 그리고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거는 이게 이제 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게 2008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를 보면은요, 상계 적상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 채권, C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계 적상이 있지 않았어요.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요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법원의 다수 견해에서는 이거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C는요, 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수 의견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가압류 효력 이후에, 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우리 법문에는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채권은 성립한 게 가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에 성립은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요 두 채권의 상계 적상이 이르렀다면, 그러니까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상계 적상이 이르렀다면 그때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상계의 담보적 효력, 그거에 더 충실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수 의견은 여전히 그러니까 상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그 가압류 효력 발생할 당시에는요, C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 갚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C는 요 돈을 갚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갚고
이렇게 이행을 지연하다가 이게 이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면 채무의 이행 지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4번 판례를 보면은요, 그 판시 1번에 보면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계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이제 상계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요 상계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그 B가 상계를 한다 이거야. 1억 원 요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동채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채권, 이게 이제 수동채권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상계하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상대방이 요 상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걸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사례는 어떤 것이었냐면은요. 자, A가 부동산을 이제 경매로 취득한 겁니다. 경락 취득자예요.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서 이제 취득한 겁니다. 매수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유치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소유자인 C, 이게 이제 전 소유자인데 전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익비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내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치를 증가시켰다 이거야.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는데 유익비 받을 돈이 1,500만 원이 있다. 이게 요거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지금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자라 하더라도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요 A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A는 B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적물을 부당이득함으로써 매월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A가 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익비 상환 채권 이렇게 상계할 수 있겠냐 이게. 요거를 자동채권, 요거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상계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상계할 수 있는 것이지, 요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근데 상대방이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그 판시 1번 밑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그런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은 요 B가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본질에 따른 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또 B의 여러 채권자 중에서 A만 우선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요. 이런 상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런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4번 판례를 보면은요, 지급 금지 채권에 대한 이제 상계에 있어서요, 지급 금지에 대한 상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A가 B에 대한 채권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압류,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일정한 이제 제한이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효력 발생할 당시에 상계 적상이 있었다든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는 상계가 허용됩니다. 자, B가 C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C도 B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뭐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가압류가 된 겁니다. 가압류가. 이렇게 가압류가 됐다. 그리고 그 가압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였다면요. 동시이행 관계였다면 이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C가 B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렇게 금전 채권으로 변형이 된다 이거예요. 변형이 된다. 그러면 요 금전 채권으로 발생을 한 거는 요 가압류 효력 이후에 발생을 한 겁니다. 예, C가 B에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은 가압류 이후에 금전 채권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요 금전 채권으로 변형되기 전에 기초적인 법률 관계는 가압류 효력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 동시행 항변권의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형평의 원리상 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은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성립된 자동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계가 허용된다라는 게 4번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어떤 사례였냐면요. 자, 이제 A가요. 이렇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부동산 매수인이에요. B는 매도인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B는 A에 대해서 이제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부동산에 B가 매도한 부동산에 어떤 가압류가 돼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채권자가요. 뭐 갑이라는 채권자가 여기다가 이제 가압류를 해놨다면은 A는 B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냐면은 가압류 기입 등기를 말소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두 개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B는요 A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A는요 이게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가요. 자, 그런데 요 갑이 요 가압류에 대한 권리를 실현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소유가 넘어갈 그럴 우려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A가 요 가압류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요 가압류를 이제 말소를 했다 이거예요. 말소를 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요 가압류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권리가 가압류 청구 금액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상금 채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변형이 됐잖아요. 이게 변형이 됐고 이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이거야. 동시이행 관계다. 자, 그렇다면은 비록 지급이 금지된 요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가요 어떤 뭐 채권에 기해 가지고 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뭐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 이거야. 압류나 이렇게 가압류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 이후에 가압류 등기 말소하라는 권리가 이렇게 구상금 채권으로 변형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요 채권이 생겼잖아요. 자동
자동채권이 그 이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계가 허용된다 이거예요. 상계가. 왜냐하면 요 자동채권은요. 지급금지 효력 발생 이후에,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긴 거긴 하지만은 기초적 법률 관계는 이미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의 어떤 형평의 원칙, 형평상 이런 상계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판례는 잘 기억을 하시죠. 자,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이 자동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형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밑줄 쳐 놓은 부분입니다.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한다. 이게 가압류 이후에 요 구상금 채권이 비록 발생한 것이지만 상계는 허용된다라는 게 4번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판례도 이제 비슷한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는 이제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자, A는 이제 도급인입니다. 도급인이고요. B는 이제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B가 이제 A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 공사를 이제 도급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B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A가요, 자기의 부동산을 요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필요한 공사비가 있을 때마다 요 저당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자, 따라서 요 B는 A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A는 B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소해라. 응? 너가 저당권을 말소해야 내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권리는 사실은 이제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B의 채권자인 갑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했대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압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요 저당권이 실행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요 소유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었으니까 잃게 됐으니까 요 돈을 대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를 시켰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이 권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상금, 내가 대위 변제했으니까 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채권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이. 자, 따라서 이 저당권 말소하라라는 권리가 공사대금 요구하고 동시행 관계였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변형이 되죠. 구상금 채권으로. 그러면 요 공사대금 채권과 요 구상금 채권은 이게 상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가압류 효력이 요 공사금 대금 채권이 갑이 가압류한 이후에 이렇게 구상금 채권으로 변형이 됐지만 기초적 법률 관계는 이미 있었고 동시행 관계고 그런 걸 고려하면 상계는 허용된다라는 것이 5번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례가 조금 길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동시행 관계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동시행 관계더라면은 그 이후에 가압류 이후에 이렇게 금전채권으로 변형이 됐다. 그런 것도 상계가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판시 4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10억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10억 원의 채권 중에 C가요. 5억 원의 집행 채권에 기해 가지고 5억 원만 압류 전부를 한 겁니다. 이 중에 5억 원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요 10억 원이 그 중에 C에게 5억 원이 이렇게 전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10억 원은 이제 5억 원만 이렇게 남은 것이죠. 자,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요 10억 원 채권이 C의 5억 원 집행 채권에 의한 압류 전부를 받음으로써 5억 원은 C에게 전부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요 A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B가 이렇게 A에 대해서 뭐 5억 원의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B가 상계를 한다라고 할 때요. B는 누구에 대해서 상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A에 대해서 상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C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전에 이제 B가 이렇게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가 가능하다면, 이게 압류 전부된 이후에도 상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A에게도 남은 채권이 있으니까 A에게도 상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상기를 할 수 있느냐? B는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에 대해서 상기하면 요게 이제 상기가 되는 거고요. C에 대해서 상기를 하게 되면 전부된 요게 이제 상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요 B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4번 그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C가 야, A의 남은 채권에 대해서 상기해라, 또는 이게 비례해서 5억 원, 2억 5천, 2억 5천 그렇게 상기해라라는 이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5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법조문 중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미 상계가 가능했다면 채권 채무가 정산 소멸된다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에 기한 상계도 허용된다, 유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게 허용된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A가 B에 대해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대금 채권이라는 게 이제 분쇄기, 뭐 제작, 설치, 뭐 이런 대금 채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런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B는요, 요 A가 분쇄기 제작 설치를 잘못했다, 이거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도급 계약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자 담보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은 이제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B가 A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고 1년이 지나도록 하자 담보 책임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 기간으로 이제 도과가 된 겁니다. 도과가 됐다. 그런데 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요 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비록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목적물 인도받고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아서 제척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요 두 채권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거야. 둘 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었습니다. 요 B의 하자담보 요 책임은요, 목적물 인도받은 그때 성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변제기가 도래했고, 따라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상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하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서요, 상계를 인정한 그러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판례는요. 자, 지급 금지 채권의 경우에 지급 금지 효가 발생한 이후에 압류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자동 채권이 성립이 됐다. 원칙적으로 상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피압류 채권과 이 자동 채권이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기초적 법률 관계가 지급금지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자동 채권이 금전 채권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그 법리가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A가 요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B는 A에 대해서요,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요. 자, 그런데 이 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A가 C에게 채권 양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해서 B가 A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됐다면은요. 자, 이 경우에는 비록 채권 양도 이후에 B의 자동 채권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미 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그 법률 관계는, 기초적 법률 관계는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B가 상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상계하면 요 양수금 채권은 요게 자동 채권이 되고 수동 채권이 돼서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지급금지 채권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요, 적용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8번 판례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B는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은 이렇게 차임 채권을 가져요. 그 다음에 B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임대차 계약이 2014년 3월 27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료할 당시에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당시에 A가 B에게 받지 못한 차임 있잖아요. 그거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죠? 임대차 보증금은요, 어떤 담보적 성격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채무가 공제되고 그것만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인은 이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요, 아주 강력한 담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2014년 3월 27일 종료할 당시에 공제할 수 있는 차임의 범위가요. 2011년 3월 27일 그 전에 발생한 차임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3월 27일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건 이제 가능한데요. 요 그 전에 발생한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니까 그거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시 2번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3년이 지난 그러니까 종료 시점에서 3년이 지난 그 차임 채권, 요 차임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 임대인이 그거를 자동 채권으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차임 채권은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차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제 요 2011년 3월 27일 그 전에 발생한 그 차임 채권은 요 B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기가 가능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요,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이제 그런 우리의 거래 현실을 볼 때는요, 요 A의 입장에서는 연체된 차임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될 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신뢰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떤 묵시적으로 그거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공제되는 차임은 요 3년 그러니까 소급해서 3년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연체된 것까지도 공제할 수 있다. 그게 임대인의 신뢰,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에 기한 어떤 공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차임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상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공제는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한번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두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3천만 원이고요. 월 2%입니다. 2019년 3월 1일에 이제 빌려줬고 2019년 8월 31일이 변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채권은요. 5천만 원이에요. 월 2%에 약정을 했고요. 2019년 7월 1일에 이제 빌려줬고 2019년 11월 31일이 변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2천만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 백가마 판매 대금 2천만 원 채권이고 그건 이제 2020년 3월 31일에 이제 생긴 채권인데 원래 이렇게 매매 대금 채권에 기해서 어떤 상계를 하는 거는
원래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매매대금 채권은요, 내가 2천만 원을 청구한다. 그럼 상대방은 목적물을 인도하면 주겠다. 이런 동시이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이행이 붙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자동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항변권이 침해가 돼 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은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이런 항변권이 있는 건데 그게 무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 항변권과 같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항변권을 만약에 깨트렸다 이거야. 피고가 만약에 목적물을 인도했다 이거야.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목적물을 이미 인도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날 바로 이를 인도했다라는 거니까 동시항변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동채권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죠.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계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계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적상일을 보면은요, 상계 적상일을 보면은 변제기가 제일 늦게 도래한 이제 요때입니다. 2020년 3월 31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요 상계 적상일을 기준으로 요 수동채권의 이자 지연 손해금을 이제 계산해 봅니다. 상계 적상일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계산해 보면, 자, 요 1채권은요, 3천만 원에 대해서 13개월,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월 2%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이 발생했으니까 78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요. 자, 9개월입니다. 7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1%입니다. 요건 1%였네요. 1%.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의 채권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동 채권 2천만 원이 요 수동 채권을 전부 소멸시킬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 이제 상계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계 충당이 이루어지는데요. 요 자동 채권 2천만 원은 먼저 수동 채권의 이자 지연 손해금 합계인 1230만 원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먼저 충당이 되고요. 남는 770만 원은 변제이익이 많은 요 1번 채권에 충당이 돼서 1번 채권은 2230만 원이 남고요. 2번 채권은 그대로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남게 되는 채권은, 원고는요, 1번 채권은 원금 이거, 2번 채권의 원금 이거,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상계적상일 이후니까요, 2020년 4월 1일부터 요 1번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월 2%가 붙겠고, 요 2번 채권에 대해서는 월 1%가 붙겠다. 그렇게 해서 답안에 있는 내용대로 청구 지시를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